안녕하세요. 4회차 마지막 강의, 우리 유럽 문화 완전 정복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맡은 김덕선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이제 3회차 강의에서는요, 우리 상강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유럽에 생활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면 가장 살고 싶은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딱 한 군데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오늘 그 장소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강은요, 나만의 방구석 유럽 여행기란 이름으로요, 한 도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도시를 소개해드리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그 도시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칠리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칠리아는 많이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시칠리아가 어떤 곳인지, 이제 요즘 우리 한국 TV에서 시칠리아가 조금씩 조명되면서 알려지기도 했지만요, 아직까지는 아시아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가장 또 아름다운 섬이기도 한데, 근데 잘 이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잘 찾지 않는 곳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들, 역사들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감으로 떠나는 시칠리아 여행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시칠리아 어떻게 또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요, 첫 번째, 왜 지금 시칠리아? 제가 왜 시칠리아를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각 도시별로 팔레르모, 체팔루, 타우로미나, 시라쿠사, 바로 이 네 도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왜 지금 시칠리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면요. 시칠리아, 제가 처음에 시칠리아를 찾아갔을 때 한 이탈리아 살이 한 4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은 동료들과 함께 시칠리아 여행을 떠났었는데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었어요. 특히나 이제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약 14배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1시간 가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시칠리아 공항에, 팔레르모 공항에 내리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차를 워낙 컸기 때문에 저는 4박 5일 일정으로 이렇게 시칠리아 여행을 떠나왔었어요. 그때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온 곳곳을 다니면서 시칠리아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생각보다 시칠리아가 발전이 정말 더딘 그 이탈리아 도시 중에 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곳이 맞나? 정말 시칠리아 이곳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요, 산길, 꼬불꼬불한 산길을 오르기도 하고, 정말 논두렁 있는 그런 이 길들을 차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이 시칠리아의 문화에 조금 아리송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마다 이런 뭔가 어려움이나 위험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도와줬었어요. 정말 아마 이탈리아 사람들 중에 가장 말하는 거 좋아하고요,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좀 정스러운 사람들이 또 시칠리아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래도 또 우리 여행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다른 나라에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친절이라든지 어떤 호의라든지 이런 걸 또 받으면은 더 생각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제게 바로 그런 장소가 시칠리아, 바로 또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칠리아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칠리아는요, 일단 이탈리아 이제 이 본토에서 약 한 메시나 해협을끼고요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서는 가장 큰 섬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 이탈리아 본토 중에서도 가장 큰 섬 중에 하나가 바로 시칠리아인데, 크기는 약 우리 제주도의 한 14배 정도 크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 뭐 하루에 이 시칠리아를 둘러본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고요, 최소 3박 4일에서 저는 그래도 시간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한번 렌트를 해가지고 돌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기차도 잘 지금 이렇게 연결편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기차로 여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 도시에 보면은 지금 시칠리아는 일단 팔레르모와 카타니아, 바로 이 두 곳에 국제공항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팔레르모나 카타니아, 바로 이곳으로 도착을 할 수 있고요. 바로 그 외에도 뭐 타우로미나라든지 메시나, 체팔루, 트라파니, 셀리눈테, 바로 아그리젠토, 바로 이러한 또 많은 도시들이 있는 장소가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요즘에는 TV에서 또 굉장히 우리 이 시칠리아가 많이 또 조명되고 많이 방영되어서 아마 한 번쯤 이 시칠리아의 풍경들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칠리아에 하면요, 우리가 시칠리아 딱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문양이 뭐냐면요, 이 문양들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좀 무시무시한 모습이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현재 이 볼이 3개를 달고 있는 메두사 머리에다가 다리 3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문양이죠. 이게 바로 시칠리아 어디에서든 만나볼 수 있는 문양인데 바로 이 문양을 뭐라 부르냐면요. 트리나크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쓰였던 바로 이 문양이었는데 2000년대에 공식적으로 이 시칠리아의 공식 문양으로 선보하게 되면서 지금은요. 시칠리아 여행하시는 어떤 곳에 가든 기념품 샵이나 아니면 시칠리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 문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볼이 3가닥에 있는 메두사의 머리는요, 온갖 위험으로부터 바로 이 시칠리아를 보호해서 풍요를 기원한다라는 그런 또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3개인 이유는요, 지금의 시칠리아의 모습을 보면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맨 끝에 있는 도시 3개의 바로 이 모습을 따따라가는데 가장 왼쪽 위에 메시나와요, 가장 오른쪽 바로 트라파니, 그리고 아래쪽에 포르토팔로라고 불리는 이 3도시를 각각 연상하면서 3개의 그리고 또 삼각형 모양이다라고 해서요. 바로 이 트리나크리아라고 불리는 이 문양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문양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문양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시칠리아가 굉장히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북아프리카와 굉장히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아프리카도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바로 이 아랍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장소가 또 이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전에 뭐 그리스 문화부터 시작해서요. 로마, 아랍, 그 이후에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서양 열강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요. 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이런 지배를 받았던 장소가 또 시칠리아 이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바로 그러한 또 문화유산이라든지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칠리아를 두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페데리코 2세 11세기에 이 호헨슈타피엔 가문에 바로 또 이 시칠리아의 부흥을 이끌었던 바로 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시칠리아에 사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신의 파라다이스가 부럽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그가 바라봤던 시칠리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부터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가기 전에요. 일단 시칠리아의 영상 한번 보고 우리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모습으로 시칠리아가 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만 봐도 어떠세요? 정말 지금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죠? 자, 그러면요. 바로 그 아름다운 속으로 각 도시별로 한번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들려드릴 도시는요. 바로 팔레르모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칠리아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요. 팔레르모나 카타니아 쪽으로 많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팔레르모로 가장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팔레르모 같은 경우에는 시칠리아의 주도입니다. 그래서 시칠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를 또 이루고 있는 바로 그 도시이기도 한데 제가 처음 왔을 때 팔레르모의 느낌은 어떠냐면요. 약간 거대한 시골?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시칠리아에서 가장 주도로서 가장 큰 도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골목길 곳곳을 걸을 때마다 좀 폐허가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좀 독특했던 게 뭐였냐면요. 우리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았었어요. 북아프리카에 제가 예전 모로코 쪽에나 이제 이 튀니지 쪽으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쪽의 분위기랑 굉장히 또 유사한 모습들이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칠리아가 좀 독특하다, 팔레르모가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이 팔레르모의 모습, 이제 위치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보이시죠? 우리 삼각형 끝쪽에서 바로 가장 우리 왼쪽 위쪽에 팔레르모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건 뭐냐면요. 우리 보통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시칠리아로 들어오는 방법 자체가 제가 비행기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또 하나가 뭐였냐면요. 기차로도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보통 이제 로마나 나폴리 쪽에서 기차를 타시게 되면요. 바로 우리 이탈리아 반도 끝까지 내려오게 돼요. 칼라브리아 쪽 끝쪽에서 이 메시나 해협에 있는 바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그곳에서 선박에다가 우리 타고 왔던 열차를 싣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메시나 해협 자체가 시칠리아 본토와 우리 이탈리아 본토하고 시칠리아 간에 한 2km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기차를 실어가지고 바로 시칠리아까지 운반을 한다는 거죠. 다시 철도가 이제 이 철로 위에 기차가 이제 놓여지게 되면요. 그 기차를 타고 다시 바로 이렇게 이 기찻길을 따라서 팔레르모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팔레르모가 어떤 모습이 있냐라고 한다면요. 원래는 팔레르모라는 이름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라고 한다면요. 기원전 8세기경에 원래 이곳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은 페니키아인들이었어요. 그 페니키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상업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또 이 나라이기도 했었죠. 페니키아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이곳을 뭐라 불렀냐면요. 지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즈란 뜻 자체가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지금도 우리 봄이 되면요. 시칠리아 곳곳에 딱 내리게 되면은 들판에 꽃이 흐트러지게 펴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페니키아인들이 팔레르모에 도착했을 때도요. 이 넓은 들판에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흐트러지게 펴있는 이 모습을 보고요. 꽃이라는 의미에서 지즈라고 바로 그렇게 또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카르타고가 바로 이곳을 점령하게 되면서요. 어떤 또 별명을 붙이게 됐냐면요. 지금 화면상에 보면은 지금 강줄기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시죠? 바다와 이렇게 만나는 강줄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게 캐모니아라고 불리는 강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강이 파피레토라고 불리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이 항구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 이곳을 뭐라 불렀냐면요. 판 오르무스. 판은 모두라는 뜻이고요. 오르모스는 항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구라는 뜻에서 바로 판 오르모스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파생된 게 오늘날의 이름 팔레르모 이렇게 또 불리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바로 이 정착했던 바로 이곳이요. 그 이후에 로마인들이 실제 우리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이곳을 점령하게 되면서 바로 이 로마인들이 또 점령했던 그 장소이기도 했었고요. 로마인들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는 바로 이곳에 또 누가 정착을 하게 되었었냐? 동고트족들이 바로 이곳을 점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고트 이후에도 사실은 또 비잔틴 제국에 바로 이곳을 다시 서로 우리 서쪽에 있는 지역을 찾겠다라고 해서 비잔틴 제국의 바로 또 이 영토로 지배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아랍인들의 지배도 받았었고 바로 아랍인들이 물러나고 나서는요. 노르만 제국이 세워지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스페인, 프랑스 이런 다양한 또 이런 지배를 받았던 장소가 이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요.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한 시기가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의 시칠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런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이 팔레르모의 가장 번성기를 알려줬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루제로 2세라고 불렸던 이 사람인데요. 사실 이 루제로 2세 같은 경우에는 1130년부터 1154년까지 제위했던 여기 노르만 왕조를 시칠리아에서 만들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루제로 2세. 그때 당시에 루제로 2세가 집권할 당시에는요, 사실 이슬람과 기독교, 바로 이 두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당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이 분위기 속에서, 근데 이 루제로 2세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굉장히 개방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긴 했었지만요, 바로 이전에 이미 아랍인들이 이곳을 점령했던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고, 그 시칠리아에도 아랍인들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그 아랍인들을 기용을 해가지고요, 바로 자신의 이런 신하로 이렇게 또 쓰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가 자신이 스스로가 또 아랍어를 배우기도 했었고요. 이처럼 굉장히 열린 오픈 마인드로 이런 모든 관용의 정신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특히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바로 이 건축물들이요, 아랍인들의 건축 기술자들을 많이 불러들여가지고 건축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랍 노르만 양식의 바로 그러한 또 건축물들이 많이 남겨져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또 하나, 이 루제로 2세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그때 당시에 루제로 2세가 굉장히 다양한 세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마침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랍과 북유럽과 또 이렇게 여러 세계를 이제 돌아다녔던 여행가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순례를 다 마치고 나서요, 이 그리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를 초대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 아랍 지리학자였던 알 이드리시라고 불렸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보았던 바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세계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계 지도를 바로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루제로 2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세계 지도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맨 위에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요, 가장 오른쪽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에요. 바로 여기에 6개의 바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신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세계 지도에 최초로 바로 이 우리나라가 이 삼국 중에 신라가 바로 이렇게 기입된 이 지도가 아닐까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신기하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 당항성이라든지 울산항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아라비아 상해까지 왕래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국제교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로 그러한 이 여러 아랍 지리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알 이드리시가 바로 이 루제로 2세의 후원을 받게 되면서 바로 이 지도를 또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신라의 모습. 근데 왜 하필 이 신라를 6개의 섬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바로 이 신라가 또 이렇게 이 루제로 2세에 의해서 이 지도가 만들어졌고, 또 신라라는 바로 이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표기되었던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시칠리아의 부흥을 이끌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페데리코 2세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루제로 2세의 손자였어요. 실제로 이 페데리코는요, 시칠리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시칠리아에서 태어났던 이 페데리코 2세는요, 원래 어떤 모습이었냐, 노르마 왕조의 왕가에 이제 이 적장자가 아들이 끊기게 되면서요, 바로 호헨슈타피엔, 우리 독일이죠, 호헨슈타피엔 우리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바로 그 사이에 낳았던 아들이 페데리코 2세였어요. 그래서 이 페데리코 2세는 태어날 때부터 시칠리아에서 태어났었고요, 원래 이전부터 바로 루제로 2세부터 노르마 왕가에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사고와 바로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바로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게 페데리코 2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데리코 2세가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그도 여러 가지 관용의 정치를 펼치기 시작하면서요, 실제로 아예 바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또 이 황제로도 등극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은요, 아예 이 시칠리아를 굉장히 또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나폴리 이 남쪽으로 바로 수도 역할을 옮기기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시칠리아의 부흥에 바로 힘냈던 사람이 또 이 사람이기도 했었죠. 특히나 대표할 만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아까 아랍인들까지 굉장히 중용의 모습으로, 관용의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또 많이
여러 가지 관직에도 바로 이렇게 오르게 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또 개방적인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바로 한참 십자군 전쟁이 또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는 종교 전쟁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5차 우리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요, 한 남자와 지금 만나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슬람의 대표였던 알 카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어떤 마인드로 했냐면요, 이 페데리코 2세가 알 카밀을 만나서 비밀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요, 바로 이 협약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이 가장 되찾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을 되찾아오는 바로 그러한 또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를 시기했던 사람들은요, 그가 이슬람인들과 내통해서 바로 그러한 피를 흘리지 않는 바로 그러한 또 전쟁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바로 어떤 이냐, 이 교황청에서는 그런 음모 때문에 파문을 당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오늘날의 정치가의 면모로 본다면은 굉장히 탁월한 이런 좀 외교라든지 바로 이런 정치술을 펼쳤던 사람이 페데리코 2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12세기에 어쩌면은 우리가 14세기 때부터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펼쳐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전 이미 시칠리아에서 바로 이 르네상스가 펼쳐졌던 이 모습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페데리코가 어쩌면은 너무 일찍 태어난 현대인이 아닐까 이렇게도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중흥을 이뤘었던 바로 12세기, 그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자, 그렇다면요, 팔레르모에 남겨져 있는 그들의 흔적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팔레르모는요, 역사지구로 지금 현재 크게 4가지 구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팔레르모 여행을 하실 때 이렇게 4개의 지구만 기억하셨다가요, 이렇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가 라 로지아라고 불리는 지구고요. 그 맞은편이 칼사라고 불리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 편에요, 알베게리아라고 불리는 바로 또 이 지구가 하나 남겨져 있고요. 그 위쪽이 일카포라고 불리는 이렇게 4개의 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마다 어떠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제일 첫 번째 라 로지아라고 불리는 지구입니다. 자, 이 라 로지아는요, 지금도 화면상에 보시면요, 바다가 이렇게 육지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항구와 굉장히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라 로지아는요, 아랍 시대 때부터 바로 사라센들이 이곳에 집권하고 있던 8세기 그 이후부터요, 바로 이곳에 굉장히 많은 무역과 상업이 번성했던 그 장소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활기 넘치는 바로 그런 장소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15세기에는 이곳에 또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많았었기 때문에 이곳에 각종 이제 가축들을 도축하는 바로 그런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건물도 너무 낡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도 했었고요.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은 보이시죠? 굉장히 이제 낡고 허물어져가는 바로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는 바로 그 장소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장소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 장소에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요, 부치리아라고 불리는 시장입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면은 그 시장의 모습이 언뜻 보이시죠? 물론 지금 현재 시칠리아 팔레르모 안에 이제 큰 시장이 3개가 있어요. 일카포 시장, 발라로 시장, 그다음에 일카포 시장. 그 부치리아 시장, 이 3가지가 남겨져 있는데, 부치리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규모는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낮에 가보시면 사실 볼거리는 많이 없는데, 밤이 되면요, 완벽하게 그 모습이 달라져요. 어떤 모습이냐 보이세요? 왁자지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죠. 바로 이곳에 다양한 우리 먹거리가 아직 펼쳐지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객들은요, 밤에 이렇게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면서 바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밤을 즐기는 바로 그런 장소로 사용되는 장소가 부치리아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밤에 이 부치리아 시장을 가시면요,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바로 이런 먹거리들이 남겨져 있는데,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지금 숯불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거 보이세요? 햄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이렇게 꼬챙이 꽂혀져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곱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산물, 다양한 해산물 샐러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아주 값싸고 저렴한 바로 이런 먹거리들. 그래서 밤에 간단하게 뭐 우리
맥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저녁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봤더니요, 작년에 이제 백종원 씨가 우리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방송에서 이곳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곳에서 대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너무 맛있겠죠? 숯불에 구워지는 거 뭐든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곱창이 지글지글 숯불에 구워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건 삼겹 파마리, 인볼티노 디 비텔로라고 해서 바로 소고기 마리꼬치,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스티기올라라고 불리는데, 아까 여기가 15세기에 원래 가축 도축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저렴하게 이런 소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내장들, 이런 부산물들이 저렴하게 거래되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또 이런 지배층들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시칠리아 사람들, 피지배 계층에 속해 있었던 시칠리아 사람들은요, 늘 가난하고 배가 고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바로 그 자체가 또 소 부속물, 바로 이런 내장 요리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소 내장 요리가 많이 남겨져 있는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챙이에 우리 곱창 같은 것들을 끼워 가지고요, 안에 향신료와 함께 이렇게 숯불에 구워내는 스티기올라라고 불리는 바로 이것도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만주아의 베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뜻은요, 어떠냐, 먹고 마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걸 먹으면 진짜 이걸 한 입 베어 물고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삼겹살에다가 우리 파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숯불에 구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짭조름하면서도 굉장히 파의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단짠, 그리고 이제 맥주 하나를 딱 이렇게 마시게 되면요, 정말 기가 막힌 저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메뉴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또 시칠리아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어느 곳에 가시거나 이걸 보실 수 있죠. 아란치니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란치는요, 이렇게 모습 자체가 약간 오렌지 같다. 그리고 이제 색깔 자체도 약간 노르스름하게 바로 이런 오렌지 같다라고 해서 아란치니라고 이렇게 불리는 바로 이 음식이기도 한데, 사람들 대부분요, 간식으로 아니면 간단하게 점심을 때울 때 바로 요 하나를 먹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가 거의 뭐 웬만한 성인 이제 남성의 주먹만한 이런 크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먹어도 굉장히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제 밥에다가 바로 고기 소스라든지 토마토 소스, 뭐 모짜렐라, 완두콩, 바로 이런 것들 넣어서 튀겨서 만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 맛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란치니가 있고요. 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먹어보긴 했는데 제 입맛에는 별로 안 드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빠니까 메우사라고 불리는 바로 이 음식입니다. 뭐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장이에요. 그래서 실제 바로 뭐냐면은 송아지 폐, 우리 소의 폐 있죠. 그 폐를 우리 이렇게 졸여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빵에다가 넣어가지고 많이 먹는 건데, 이거는 선원들이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항구 근처이다 보니까 선원들이 오랜 시간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면요, 이런 소고기라든지 고기를 많이 맛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이제 이런 소고기나 이런 것들은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소부산물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다라고 해서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바로 빠니까 메우사라고 불리는 바로 요 또 음식도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또 먹거리 우리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빠넬레라고 불리는 건데, 요거는요 지금 네모나게 이렇게 지금 튀겨진 거 보이시죠? 요게 병아리 콩을 갈아가지고요, 반죽을 해가지고 만든 바로 요것도 있고요. 약간 맛은요, 감자와 옥수수 간 거에 약간 중간 정도? 바로 그런 맛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그런 맛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는 크로켓다라고 해서 감자를 으깨가지고 튀긴 바로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이 간식으로 빵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특징을 얘기를 드렸었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뭘 안 넣는다고요? 소스를 넣지 않고 먹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짭조름하게 이렇게 간식으로 먹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꼭 여기 와서 드셔야 될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요, 까포나타라고 불리는 거예요. 요거는 보통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드실 수 있는데, 뭐냐면요, 가지,
가지는 사실 또 아랍인들의 이 영향으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탈리아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가지 요리를 많이 먹는 그 장소가 또 시칠리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지를 튀겨가지고요, 각종 채소와 함께 바로 곁들여서 소스와 함께 나오는 건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보통 이제 빵에다가 이렇게 그냥 메인 요리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그냥 사이드 디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이 모습인데, 너무 맛있어요. 감칠맛이 있고요. 정말 이 가지의 달콤한 맛과 피망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파프리카나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너무너무 약간 감칠맛 있으면서도 약간 달콤하면서도 바로 그런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라고 한다면요, 꼭 카포나타 이거 한번 드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카시모로 뭘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 또 굉장히 유명하죠. 젤라또나, 그리고 이 시칠리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라니타가 있어요. 그라니타는 뭐 어떤 말이냐면요, 슬러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시칠리아에서 나왔던 이유가요, 시칠리아 하면은 우리 또 화산이 있죠. 우리 에트나 화산, 거기에 이제 만년설이 예전에 존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름에도 뭔가 시원한 거를 먹고 싶어가지고요, 그 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과즙을 짜가지고 먹었던 게 슬러시의 기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특이했던 건 뭐였냐면요, 아침에 이제 이 시칠리아에 여행을 갔다가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카페를 찾았는데, 사람들이 빵에다가 슬러시를 이렇게 넣어서 먹더라고요. 슬러시 하나에다가 이 브로쇼, 이렇게 빵을 이렇게 주물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찍어 먹고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저는 문화 충격이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아침에 저렇게 차가운 거를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젤라또를 빵에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그라니타를 넣어가지고요, 아침 대용으로 이렇게 먹기도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그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시칠리아 가신다면은 바로 맛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제가 방금 소개해 드렸던 라 로지아라고 불리는 이 장소는요, 부치리아라고 불리는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장의 모습 궁금하신 분들, 특히나 우리 시장을 또 찾아가는 가장 그 도시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소가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부치리아 시장, 물론 낮의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요, 바로 이런 밤의 모습, 밤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있는 장소가 부치리아 시장,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이 라 로지아에 부치리아 시장이 있다면요, 아까 다른 구역에는 아까 일카포라든지 발라로 이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은 부치리아 시장에 비해서 좀 활발하게 많이 좀 번성한 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칠리아 자체가 뭐 에트나 화산에 굉장히 비옥한 땅을 또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자라는 각종 채소와 그리고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다는 거죠. 1유로만 되면요, 거의 뭐 오렌지를 한 대여섯 개 정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어디를 가든요, 정말 즉석에서 이렇게 짜는 우리 오렌지 주스를 맛볼 수 있는 장소가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2유로. 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한국에서 왔고 이렇게 알고 찾아왔다라고 하니까요, 깎아주셨어요. 1.5유로로. 그래서 이런 정을 또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시칠리아 이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라 로지아의 모습이 이렇다면요, 이제 다음 구역, 두 번째 구역으로 가볼까요? 칼사라고 불리는 구역입니다. 이 칼사는요, 원래는 이렇게 강이, 아까 잠깐 첫 번째 제가 팔레르모 소개해드리면서 잠깐 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원래는 강이 이렇게 흘렀던 장소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강줄기의 유량이 줄어들고 점점 토지가 축축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곳을 아예 계획적으로 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9세기에 바로 유럽의 이 아랍인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면서요, 아마 시칠리아에서는 최초로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졌던 곳이 칼사, 이 지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칼사가 굉장히 많은 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굉장히 이 도시 자체가, 이 칼사 지구 자체가 굉장히 좀 어둡고, 그리고 폐허가 된 건물 그 자체에 또 많은 불황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살아가면서 조금 안 좋은 구역이다라고 이렇게 또 인식이 강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곳을 다시 재개발하기 시작하면서요, 또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장소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칼사 지구의 바로 입구 쪽에 보면요, 바다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가 뭘 만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요 문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포르타 펠리체라고 불리는 이 문인데요, 1581년에 바로 이 칼사 지구가 바다까지
이렇게 이 영토가 확장되게 되면서 만들어진 문입니다. 우리 펠리체라는 말은요, 우리 또 사람 이름에서 유래됐고요. 원래 펠리체 자체가 바로 또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문, 이렇게 어쩌면은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시칠리아로 이 팔레르모 들어가는 순간 행복을 맛볼 수 있다. 바로 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이곳을 집권하고 있던 시칠리아 총리였던 콜론나에 의해서 바로 이 문이 만들어졌고요. 이 콜론나의 안에 펠리체라는 그녀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또 이렇게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요, 지금 한가운데 있는 이 길 자체가 바로 어떤 길이냐라고 한다면은 코르소 빅토리오 엠마뉴엘레라고 불리는 길인데요. 이 길을 따라서 쭉 뭐가 나눠지냐?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었던 라 로지아와 칼사가 나눠지는 바로 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까 네 구역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었죠. 그 끝에 다시 가로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요, 비아 마케다라고 불리는 거리거든요. 그 길이 바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렇게 사거리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을 뭐라 부르냐면요, 까트로칸티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지금 현재 코르소 빅토리오 엠마뉴엘레 길과요, 그리고 비아 마케다 이 길이 만나게 되면서 십자 형태를 띠게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라 로지아와 이렇게 각각의 바로 네 개의 지구로 나뉘어지는 바로 그 중심 장소가 까트로칸티, 바로 이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까트로칸티라는 뜻 자체가 네 개의 모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 이후에 그 옆에 17세기 유럽, 우리 여기 시칠리아의 시청사라든지 바로 이런 각종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찾는 장소 중에 하나가 또 이곳이기도 하라는 거죠. 이 까트로칸티 보면요, 굉장히 재미나게도 각각의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요, 1, 2, 3층마다 조각을 해놨거든요. 시칠리아를 상징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바로 고대 팔레르모의 4개의 강을 상징하는 바로 그러한 또 조각상이 남겨져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사계절을 의미하는 여신상이 남겨져 있습니다. 2층에는 또 조각상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시칠리아를 통치했던 4명의 스페인 왕들의 모습이 남겨져 있는 모습이고요. 3층에 맨 꼭대기 위에는요, 시칠리아 출신의 수호성녀 4명의 모습이 조각상으로 남겨져 있어서 이것도 볼거리가 굉장히 또 풍부한 장소 중에 또 하나라는 거죠. 자, 이 까트로칸티 옆에 바로 이 칼사 지구에는요, 어떤 또 모습들을 볼 수가 있냐면은 바로 이 장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분 거리에 있어요. 까트로칸티에서 바로 1분 거리의 칼사 지구에 바로 프레토리아 광장이 남겨져 있거든요. 이 프레토리아 광장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또 분수를 만나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프레토리아 이 광장에는요, 가장 오른쪽에 우리 또 시청사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또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칼사지구, 또 이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많은 분들이 분수를 보기 위해서 또 많이 오기도 하세요. 근데 이 분수는요, 원래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요, 1554년에 피렌체 출신 조각가였던 카밀리아니라고 불렸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다가 이것을 바로 이 시칠리아에 의해서 사들이게 되면서, 팔레르모에 의해서 사들이게 되면서 이것을 피렌체에서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져올 때 약 한 600여 조각으로 조각을 내 가지고요, 다 하나하나 이렇게 또 가져와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완공하는 데는요, 거의 10년이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들여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분수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분수가요, 되게 재미난 또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일명 뭐라 부르냐면요, 수치의 분수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거든요. 이유가 바로 정면에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동이 보이시죠? 성당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직자들이 바로 이 분수를 지나서 성당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이 조각상이요, 다 누드입니다. 그래서 발가벗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다, 성직자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지나갈 때마다 수치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수치의 광장, 수치의 분수 이렇게 또 불리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의 의미의 수치의 분수라고 불렸던 이유는요, 바로 오른쪽에 시청사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팔레르모 시청,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행정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해서요, 뭐 옛날부터 오래도록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수치의 분수라고 불렸지만요, 근데 그렇게만 불리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분수 중에 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시원한 물줄기 아래에서 또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바로 그 장소가 또 이곳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광장 바로 옆에는 굉장히 독특한 또 성당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연필을 보면은 연필 위쪽에 이렇게 쭉 지우개가 이렇게 달려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세 개의 돔이 올려져 있는데 성당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바로 성당의 돔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 모습인데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요. 아랍 노르만 양식의 건축물로 만들어진 성당이라는 거죠. 실제 이곳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한다면 이 성당의 이름 알려드릴게요. 이 성당의 이름은요. 산 카탈로 성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7세기에 아일랜드 수도자였던 산 카탈로를 기리기 위해서 바로 이 성당이 만들어졌었는데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 성당으로 건축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건축 양식들이 또 혼합되게 되면서 많은 지배자를 거쳤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혼합되게 되면서 바로 뭐 나중에는 이곳이 모스크로도 활용되었어. 아랍 사라센 지배 때에는 모스크로도 활용되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성당으로 개조되었다가 그 이후에 1800년도에는요 실제 우체국으로까지 또 활용되기도 했었다가 지금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성당으로 남겨져 있는 바로 이런 재미난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면요 굉장히 다른 이런 성당들과 다르게 굉장히 심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의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요. 실제 약간 좀 모스크와 비슷한 느낌을 갖는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축 양식 자체가 아무래도 아랍 노르만 양식이다 보니까요. 바로 이런 아랍풍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성당 중에 하나가 또 이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칼사지고에는 바로 이러한 또 모습들이 남겨져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요. 또 하나 세랄카디오라고 불리는데 이곳은 또 다른 말로요 일카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일카포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일카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아랍인들에 의해서 바로 또 만들어졌었고요. 실제 최근에는 뭐도 이렇게 발견이 되었냐면은 이 지구 바로 앞에 우리 또 여기 두오모 성당이 있고 팔레르모 두오모 성당이 있거든요. 그 아래에서 바로 로마 시대 때 흔적이 또 발견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도 바로 이곳에서 거주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곳에 번성했던 거는 아랍인들이 지배를 하고 나서 바로 이곳이 번성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또 남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곳을 또 찾는 많은 사람들이 또 찾는 장소가 이곳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뿐만 아니라 바로 가장 또 많은 사람이 찾는 두 가지의 건축물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곳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곳입니다.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그쵸. 만약 왼쪽에 있는 바로 이 건물의 모습만 본다면은, 성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극장입니다. 마시모 극장이라는 모습으로요. 지금 현재 극장이 남겨져 있어요. 이 극장을 1897년도에 완공을 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시칠리아의 위상을 보여주겠다. 바로 이러한 면목으로요. 바로 이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큰 이제 이런 규모의 극장을 짓겠다라고 해서 완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물론 뭐 이탈리아 하면은 우리 3대 극장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밀라노의 스칼라, 그다음에 로마의 국립극장, 국립오페라 극장이 있고요. 우리 또 나폴리의 우리 산카를로 극장, 이렇게 3대 극장이 있다고 하지만 규모 면에서는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게 바로 시칠리아 팔레르모에 있는 마시모 극장, 바로 이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보시면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6층 높이의 타원형으로 이렇게 객석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이든 바로 이러한 또 무대를 잘 이렇게 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공연들이 펼쳐지는 장소가 이곳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마시모 극장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의 마지막 우리 또 장면이 촬영됐던 장소가 이곳이기도 하거든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우리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우리 대부에 나오는 대사였죠. 이 대부 3 우리 3편에서요. 바로 이곳이 마지막 바로 이렇게 극장에서 공연을 보고 나오면서 바로 딸을 잃은 슬픔을 가지게 됐던 바로 그 마지막 장면에 촬영됐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시칠리아 하면 많이 물어보세요. 마피아 혹시 위험하지 않나요? 그 마피아가 많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시칠리아를 들었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마피아를 만날 일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피아를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난다는 건 굉장히 또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이제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려드릴게요. 뭐 시칠리아면 사실 또 이 팔레르모에서 마피아가 저 출발했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었죠. 실제 이제 이 노르만 왕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루제로 2세에 의해서 번성을 이뤘었고 그 뒤를 따라서 독일의 호헨슈타핀 가문했던 페데리코 2세가 또 이 물려받았지만요.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많은 중용의 관용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부를 이뤘던 게 시칠리아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던 거죠. 페데리코 2세의 죽음 이후에 바로 시칠리아는요. 각종 바로 이 유럽 열강들의 먹잇감이 됐던 장소가 이곳이었습니다. 워낙 매력적인 땅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바로 지정학적 위치로요.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고 특히나 땅도 굉장히 기름졌고요. 날씨도 너무 좋았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항상 그냥 이 가장 매력적인 땅으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던 곳이었죠. 그러다가 바로 시칠리아 이곳을요. 프랑스가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까를로 1세 그는요, 많은 이제 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시칠리아를 전초 기지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착취와 바로 이런 세금을 걷는 이 전쟁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시칠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착취가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착취를 견디지 못한 시칠리아 사람들이요. 1285년 일명 시칠리아 만종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그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곳에 건너와서 이런 착취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칠리아 사람들의 괴롭힘이 굉장히 심했는데 한 프랑스인이 한 부녀자를 희롱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랐었고요. 1285년 부활절 당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막 기도를 마치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일제히 분노해서 하나둘씩 봉기가 일어나기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바로 프랑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했던 바로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외쳤던 그들의 구호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요. 모르테 알라 프란차 이탈리아 아넬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앞글자를 한번 따와 보시겠어요? 자, 이 글자의 의미는요. 바로 우리는 외친다. 프랑스인의 죽음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프랑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서 외쳤던 구호 중에 앞글자를 따오게 되면서 마피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설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요, 이 마피아는 원래 범죄 조직이 아니라요, 바로 이러한 착취의 이러한 상황,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스스로 가족을 지켜내고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였던 바로 그런 연대감이 강한 바로 그런 조직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에서 마피아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안타깝게도 19세기로 넘어가면서 범죄 조직과 결부되었었고 많은 이제 이 마피아 세력들이 미국까지 건너가게 되면서 바로 그렇게 여러 가지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이런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면서 지금은 악명 높은 우리 또 범죄 조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피아를요. 하지만 처음에 원래는요. 이 시칠리아의 바로 이러한 이 정신 그들을 지켜내기 위한 이런 연대감이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졌던 게 또 마피아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바로 이 대부, 굉장히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우리 또 영화 대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대부 마지막 명장면에서 바로 이 마시모 극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촬영됐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대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총을 맞지만요. 자신은 살아나고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죠. 거기에서 이제 오열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마시모 극장, 바로 이 앞에서 촬영됐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 굉장히 이 마시모 극장이 또 유명하기도 하죠. 바로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바로 아름다운 마시모 극장이 또 여기에 있다, 이 까포, 이 지구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요. 또 하나는 어떤 또 모습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그 도시의 가장 중심지를 찾아가려면 뭐만 찾으시면 되냐면요. 두오모 성당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요. 가장 이 일각부 지구에 많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곳에 두오모 성당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아름답죠? 규모 또한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전면부의 모습을 보면 원래 이곳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아까 로마가 이곳을 지배하고 로마 쇠퇴 이후에 비잔틴 세력이 바로 이 서쪽의 영토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장소가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일명 우리 비잔틴 양식으로 처음에 이곳에 조그만 성당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정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8세기에 사라센들에 의해서 아랍인들이 이곳을 침범을 했었고 바로 그곳을 개조해가지고 바로 아랍인들의 모스크가 세워졌던 장소 또한 또 이곳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노르마 왕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 루제르 2세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 있었던 것들을요. 모스크를 없애버리고 그들만의 성당으로 다시 짓기 시작했던 게 지금 오늘날의 팔레르모 대성당의 시작점이기도 했었어요. 1185년에 성모 마리아에게 헌정하게 되면서 바로 팔레르모 대주교의 명에 의해서 지어졌던 바로 이 성당의 모습인데, 자, 처음에 이 모습을 보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당 자체도 계속해서 증축되고 또 여러 이제 지배층들이 바뀔 때마다 많은 것들이 손봐졌기 때문에 거의 600년의 건축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건축 양식을 우리 볼 수 있는 장소가 또 이곳 팔레르모 대성당 이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요, 우리 입구 앞에 전면부에 가시면요, 기둥 3개가 남겨져 있는데 그 가장 왼쪽 기둥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화면상에 보이세요? 뭔가 아랍어가 잔뜩 쓰여져 있죠. 이게 뭐냐면요, 코란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전 이곳에 아까 이 아랍인들이 이곳을 정복했을 때 바로 이 장소 자체가 모스크가 있던 장소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다 파괴하지 않고요. 바로 그들이 썼던 것들 석자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 대성당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기둥에요. 코란 구절이 새겨져 있는 아주 독특한 모습들을 또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요, 아주 알록달록하게 아치형이 교차되어서 남겨져 있죠. 이게 바로 아랍 노르만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또 이렇게 남겨져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돔 3개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여기 지금 돔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요, 타일 장식으로 알록달록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스페인이 이곳을 정복을 했을 때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인, 특히나 이제 스페인이 우리 이탈리아 남부까지 지배를 하게 되면서 스페인의 문화가 많이 보급되기도 했었는데, 이거를 마요르카 장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일들을 쪼개어가지고요, 알록달록하게 장식하는 바로 이 모습인데, 또 이렇게 또 다양한 이 양식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게 이 성당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안 내부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약간 리모델링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세기에 와서 다시 리모델링, 이 내부 공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요, 신고전주의풍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그 옆에서 가장 큰 볼거리라고 얘기한다면은 여기가 또 왕가의 무덤으로도 사용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석관이 안치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꼭 찾아가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곳에 아까 12세기에 이 시칠리아의 부흥을 이끌었던 두 사람이 잠들어 있는 장소예요. 잠깐 소개해드렸던 루제르 2세와 페데리코 2세가 잠들어 있는 장소거든요. 실제 이 루제르 2세는요, 근데 이곳이 아니라 우리 차팔로에 있는 도모 성당에 안치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도 그렇게 남겼었는데, 페데리코 2세가 바로 이 루제르 2세와 함께 묻히기를 희망하는 그 차원에서요, 바로 거기에서 석관을 이동해가지고 바로 이곳에다가 안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부흥을 알렸던 그들의 석관까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또 팔레르모 대성당, 바로 이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지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마지막 지구입니다. 알베르기리아라고 불리는 바로 이 지구인데, 이 지구는요, 아마 이 팔레르모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바로 이 지구이기도 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왕궁이 들어섰던 장소였거든요. 실제 지금 현재 이 팔라조 레알레라고 불리는 바로 이 장소인데, 자, 이 노르만 궁전이 있는 바로 이 장소에 원래는 뭐가 있었냐라고 한다면요, 로마 시대 때부터 바로 이곳에 성체가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 성벽 위에다가 아랍인들이 정복했을 때 아랍인들 그들만의 요새를 지었었고요. 그리고 노르마 왕조가 세워졌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다시 재증축하기 시작하면서 왕궁으로 건설했던 모습이 지금 현재 남겨져 있는 모습
모습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보시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1, 2,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층은요. 그들만의 왕가 예배실이 따로 있었고요. 3층에는 그들이 생활했던 공간,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어서 곳곳에 바로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 것들까지 보여주는데 특히나 이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찾는 장소가 바로 2층이에요.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2층 왼쪽에 금빛으로 모자이크가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장식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바로 이 장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이러한 지금 모습들을 띠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화려하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일명 카펠라 팔라티나라고 불리는 바로 노르만 왕조 시대 때 만들어졌던 왕가의 예배실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왕실의 뭐 예배당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모습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뭐였냐면요. 이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루제로 2세의 명에 의해서 바로 이 예배당이 만들어졌었는데 맨 앞에 지금 촛대가 있고 바로 이 설교단이 있는 바로 이 모습은요. 바로 어떤 비잔티움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위쪽 천장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뭔가 꽃잎이 덧대어져 있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벌집 모양 같이 만들어져 있는 이곳인데 이거는 이런 천장은요. 대부분 북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스페인의 우리 안달루시아 가면은 아무래도 또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양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요. 아랍의 건축자들을 불러가지고 바로 이 모습을 만들어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양 자체를 뭐라 부르냐면요. 무카르나스라고 불리는데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아랍 건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독특한 이런 건축물을요. 바로 시칠리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벽면에는요. 굉장히 성경의 이야기들을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으로 바로 이렇게 또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실제 이 시칠리아에서 가장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을 가지고 있는 성당 3개를 꼽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노르만 궁전에 있는 바로 이 카펠라 팔라티나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팔레르모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 카프트산에 위치하고 있는 몬레알레라고 불리는 또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성당 있고요. 또 하나가 체팔로에 있는 성당 이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장식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왕가의 바로 크기는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요. 굉장히 화려한 모습에 아랍풍까지 덧대어져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성당의 모습이 바로 이곳에 남겨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여기 이 노르만 궁전을 나오게 되면요. 바로 이 길 끝에 또 우리가 뭘 만나볼 수가 있냐면요. 문 하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자, 이 문은 또 무엇이라 부르냐라고 한다면요. 포르타 누오바라고 불립니다. 누오바 새롭다란 뜻으로 새로운 문이라고 불렸었는데 원래 처음 이름은요. 뭐 독수리의 문 아니면 황제의 문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가 요즘에는 그냥 아예 그냥 포르타 누오바 새롭게 지어진 문이다라고 해서 포르타 누오바 이렇게 불리는데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양쪽에 두 사람 조각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시칠리아인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왜 이러한 조각상이 만들어졌냐라고 한다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아라곤과 카스티아가 이제 합병이 되면서 두 왕국의 왕위를 모두 물려받은 인물이 있었죠. 바로 최초의 에스파냐 공화국 때 카를로스 1세. 이 카를로스 1세가 티니지를 정복하게 되면서 그 정복을 기념하면서 시칠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 바로 이 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겨져 있는 조각상의 모습은요. 그때 당시에 이 아랍인들 아랍 포로들의 모습들을 조각상으로 남겨서 바로 이렇게 또 아름답게 구성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터번을 쓴 바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독특한 또 볼거리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문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을 나와서 우리 4개의 지구까지 이렇게 한번 팔레르모의 대표적인 지구들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팔레르모를 가셨다라고 한다면요. 마찬가지로 꼭 빼놓지 않고 가보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기가 쉬워요. 버스로 한 20분 정도만 바로 이 팔레르모를 바깥으로 나와서요. 산길을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카프토라고 불리는 산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몬레알레라고 불리는 바로 그러한 장소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장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원래 몬레알레라는 뜻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레알레.
우리 로열을 뜻하죠. 왕실의 산이란 뜻이에요. 특히나 노르만 왕조 시대 때 이곳을요, 바로 왕가의 사냥터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많이 찾았던 장소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곳에 또 하나,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시칠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을 가진 성당 하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성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전면부의 모습이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성당은요, 구리엘모 2세에 의해서 바로 명으로 만들어진 성당인데 하나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다가 성당을 짓기 시작했냐라고 한다면요, 구리엘모가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바로 그 곁에서, 나무 곁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에서요, 성모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어떤 곳에 가면은 큰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거든 그 돈으로 성당을 지어라라는 바로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알려줬던 그곳에 갔더니 정말로 바로 큰 상자에 한가득 금화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화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마찬가지로 그 돈으로 지금 현재 발견됐던 이 장소에다가 성당을 지었던 곳이 바로 이 몬레알레 대성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입구 쪽에 가면은 구리엘모가 지금 현재 뭘 들고 있냐면 성당을 지금 바치고 있죠. 그 반대편에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헌정하는 바로 그 모습이 남겨져 있는데, 안의 모습은요, 보이세요? 성당 전체가 다 여러분들 굉장히 화려한 바로 이 금빛 장식의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면부에 보시면요, 한쪽 면에는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남겨져 있고요, 한쪽 면에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왜 이처럼 이 모자이크 장식들로 성당들을 많이 꾸미기 시작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접하는 거는 거의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성경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나 이 장소 또한 여러분들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지금 보시면은 바로 이런 조그마한 지금 금빛 장식도 보이시죠? 이게 다 금입니다. 이 성당을 다 모자이크 장식, 금빛 장식, 금으로 다 장식하기 위해서요, 실제 금이 약 22,000kg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서 이게 진짜 금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 반짝반짝 빛나는 굉장히 화려한 바로 이 성당의 내부의 모습들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규모 자체가 거의 한 2,000평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딱 들어가면요,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 보면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바로 그런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성당이 이 몬레알레에 있는 바로 이 대성당, 이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성당을 찾아가 보시는 분들은요, 꼭 빼놓지 않고 올라가셔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성당 위, 우리 루프탑에 남겨져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전망대가 남겨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실제 지금 현재 이 성당은요, 베네토 수도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위에서 아름다운 바로 이 수도원 우리 이 내부의 모습, 정원의 모습과 함께 또 아름다운 몬레알레 마을의 모습들을 또 우리 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기도 해요. 또 이곳에 올라가면요, 멀리 팔레르모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또 팔레르모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또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요, 이 팔레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칠리아의 주도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우리 시칠리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요, 그 안에는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또 일어났던 장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 드렸었던 아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노르만 왕조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또 폭격을 맞아서 또 폐허가 이루어졌던 그런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요, 이 도시에 가면은 정말 그 2000년의 역사가 한눈에 펼쳐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팔레르모의 매력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또 남겨져 있다면요, 두 번째 도시로 이제 한번 또 떠나보도록 할게요. 팔레르모에서 기차로 한 1시간 정도, 차량도 한 4, 5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 뭐가 있냐면요. 체팔루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또 조그마한 도시가 나타납니다. 그 체팔루의 위치는요. 지금 보이시죠? 바로 이러한 팔레르모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데 기원전 5세기경에 처음으로 이 체팔루의 이제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체팔루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서 찍은 모습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마을 자체에 우뚝 솟아있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자체가 마치 바다로 내민 머리 같다라고 해서요. 그 머리를 타는 그리스어로 케팔이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케팔이라는 단어에서 오늘날의 체팔루 바로 이러한 또 이름의 어원이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도시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그래서 사실 또 이곳이요. 우리 또 팔레르모하고 또 이탈리아 본토와 이어져 있는 메시나 해협, 메시나로 가는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항구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그냥 이런 중간 기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오갔던 바로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또 이 체팔루, 바로 이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팔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많이 알려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시칠리를 찾아가면서 체팔루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영화 때문이죠. 우리 또 시칠리 하면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가 있죠. 시네마 천국. 물론 이제 시네마 천국의 대부분의 이제 장소는요, 팔라쪼 아드리아나라고 불렸던 그 장소에서 많이 촬영이 됐었는데, 마지막 장면이었던 그가 마을을 떠나는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상영 장면이 촬영됐던 장소가 바로 체팔루 이곳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장면. 지금 현재 제가 오늘날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또 남겨놨는데 1989년도에 개봉된 영화였죠. 아름다운 이제 토토와 바로 이런 또 우리 할아버지와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바로 그런 또 영화였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또 주말을 이용해가지고요. 또 체팔루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또 만나보시면 영화를 통해서 또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팔루를 이제 쭉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또 마찬가지로 두오모 성당 이 근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두오모 성당이 산 바로 아래에 또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데 전면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루제로 2세에서 노르만 왕조를 열었던 누제로 2세기에서 만들어진 성당이 이 모습이었는데 또 하나의 전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전설을 가지고 있냐면은 루제로 2세가 이제 이 이탈리아 본토에서 배를 타고 이 시칠리아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살레르노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 팔레르모까지 오게 되는데 갑자기 시칠리아의 앞바다 도착하기 직전에 풍랑을 만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파도도 거칠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선원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살아나가게 되면은 안전하게 도착한 그곳에 성당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신에게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는요 폭풍이 멈추고 안전한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체팔루, 바로 이곳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신에 대한 맹세와 함께 바로 그는요 이곳에다가 대성당을 짓기 시작했던 게 오늘날 체팔루 두오모 성당의 바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내부의 모습을 보면요, 참 전면의 모습을 볼게요. 전면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가요? 2층에 보면요 이렇게 아치형이 교차되어서 문양이 남겨져 있죠. 그럼 어떤 양식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아랍 노르만 양식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바로 그 모습이 남겨져 있고요. 내부의 모습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전면부에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앞쪽에는 비잔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요. 고전적인 금 모자이크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바로 이렇게 또 이루어져 있는 옛날 모습 그대로가 남겨져 있습니다. 일부는 이 지금 현재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지진의 피해 때문에 다시 한번 복구를 해가지고 바로 이 개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옛 모습 그대로 띄고 있는 게 또 이 성당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팔루는 되게 아기자기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영화를 찾기,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의 모습을 또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또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가 또 체팔루 이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여름 휴양차 아기자기한 이런 도시의 모습과 함께 바로 이런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 찾아온 장소가 또 체팔루 이곳이기 때문에 또 한번 팔레르모 다음에 체팔루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도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도시는요. 이제 우리 조금 서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우로미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타우로미나는요. 정말 제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거의 뭐 200%의 기대감 이상의 만족을 얻었던 장소가 타우로미나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왜 타우로미나를 안 갔을까? 그 전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이전에 시칠리아 여행 갈 때마다 타우로미나를 항상 들리기도 했었는데 타우로미나 위치는 어디 있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메시나 우리 이탈리아 본토가 가장 가깝게 있는 메시나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팔로에서 출발하게 되면요,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타우로미나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체팔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요, 다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메시나를 거쳐서 타우로미나로 가기 때문에 가는 길 자체가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바로 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팔로의 모습을 보면요, 약 한 250m 산 위에 깎아지른 절벽 위에 이렇게 옹기종기 아주 자그마한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게 타우로미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볼 게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될 건데 너무너무 볼거리도 많고요. 너무너무 아기자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게 될 도시 자체가 타우로미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기원전 5세기경에 사실 타우로미나가 아니라요. 타우로미나 바로 아래에 낙소스라고 불리는 해안가가 있거든요. 그곳에 그리스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건설했던 바로 그곳에 시라쿠사가 그때 당시에 더 번성을 했었기 때문에 시라쿠사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가지고요. 바로 250m 산 위에다가 이렇게 도시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후에 또 로마의 점령을 받게 되면서 바로 이곳이 로마화로 조금 변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바로 조그만 마을이긴 하지만요. 도시로서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건데 이곳이 특히나 더 알려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17세기에서 18세기 그 중반에 그랜드 투어가 시작이 되었었죠. 그랜드 투어에 들어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타우로미나였던 거죠. 되게 특이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조그만 마을이 다예요. 근데 그랜드 투어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타우로미나 이곳이었거든요. 그랜드 투어, 영국의 귀족 자들부터 시작됐다고 했었죠. 많은 부호들이 한마디로 유학길을 오르면서 바로 유럽 모든 문화와 생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바로 그렇게 또 2, 3년간을 여행을 다녔던 바로 그런 장소였는데 시칠리아에 오게 되면서 그런 많은 귀족들이 찾았었고 이런 고전육한 바로 이런 마을의 정치와 함께 그리고 바다까지 끼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러한 귀족들이나 많이 찾는 고급 휴양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도요 이렇게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골목길 곳곳에 명품 샵이라든지 바로 이런 각종 좀 고급스러운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요 우리가 일명 5성급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5성급 호텔에 별로 표현하는데 별이 5개가 5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따지면요. 근데 거기에 바로 L이 붙여져 있는 호텔이 있거든요. 그게 더 5성급보다 더 럭셔리한 바로 그런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호텔들이 즐비한 장소가 또 타우로미나 바로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타우로미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요. 지금 현재 중앙 광장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을 찾아서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요. 지금 왼쪽 위쪽에 이렇게 하얗게 덮여있는 산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에트나 화산이에요. 그래서 에트나 화산까지 감상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골목길 곳곳이요. 그냥 하나의 박물관 아니면은 그냥 소품 영화 세트장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이렇게 앤틱한 이런 이 장식품뿐만 아니라요. 계단 곳곳에 음식점이나 아니면 카페라든지 바로 이런 즐길거리, 볼거리, 마실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곳인데 제가 작년이었어요. 불과 1년밖에 안 됐네요. 작년에도 겨울에 타우로미나를 찾았었거든요. 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밤이 되면요 이처럼 조그마한 거리에 여긴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예요. 그래서 바로 이 거리 양 곳곳에 또 이렇게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메인 광장 그곳에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밤이 되면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또 저녁을 보내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타우로미나에서 가장 볼거리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어떤 곳을 볼 수가 있냐? 바로 이곳입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 이강에서 우리 김성숙 강사님이 우리 상강에서였죠. 상강에서 김성수 강사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을 건데 바로
보이시죠, 여러분들? 반오년 극장입니다. 아까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이 타우로미나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요, 어떤 곳을 가든 항상 그들의 오락거리, 여러 가지 연극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반오년 극장을 지었었죠. 그러다가 그리스 사람들이 그냥 아까 얘기했던 영국의 무대로 사용됐던 곳이 이곳이었다면요, 로마인들이 이곳을 정복했을 때는 로마인들은 그냥 보는 것들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더 격하고 그 뭔가 흥미진진한 바로 이런 검사 경기를 더 많이 즐겼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개조를 해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지금 완성된 모습이 고대 로마 시대 때 남겨진 바로 이러한 이 반오년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장이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름이 실제 얼마나 크냐면요, 거의 한 109m 정도 되고요. 총 수용 규모가 5,000명 정도 되는데 이곳에 지금도 여름밤이 되면은 각종 아름다운 공연들이 펼쳐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너무나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석양이 질 때쯤 이제 공연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저 멀리 보이세요? 산 하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에트나 화산입니다. 이 객석에 앉아서요, 아름다운 음악 선율과 함께 바로 이 에트나 화산의 장관까지 바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라는 거죠. 자, 에트나 화산 한번 저 멀리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보이시죠? 에트나 화산은 이제 그리스인이 가장 먼저 정착한 우리 낙소스 비치, 예, 이제 에트나라는 명칭에서 바로 그렇게 또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에트나라는 말 명칭 자체가 나는 타오른다? 항상 이렇게 지금도 살아있는 활화산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불을 내뿜고 연기를 내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에트나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은 이 에트나 화산 자체에 또 신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화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불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일명 불카누스. 그리스에서는 헥바이토스라고 얘기를 하죠. 헥바이토스가 바로 대장간으로 있던 곳이 바로 이 에트나 화산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지하에서요, 이렇게 달금질을 할 때마다 튀어오르는 불꽃 자체가 바로 그 화산에서 보여지는 불꽃, 연기,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바로 이 아까 이게 타우로미나라든지 아니면 이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이곳에서는요, 언제 어느 때고 바로 이 아름다운 에트나 화산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트나 화산은요, 트레킹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산 중턱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분화구가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분화구에서는 아직까지 화산가스가 새어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칠리아에 가시는 분들은요, 에트나 화산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것도 꼭 추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타로미나에서 아름다운 바로 이전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바로 이 극장에서 아름다운 에트나 화산 까지 보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또 만들어져 있는 장소가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즈넉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냥 자그마한 마을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샵들부터 시작해서 영화 세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아기자기한 모습들을 다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밤을 가장 또 잘 즐길 수 있는, 좀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밤을 즐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모습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타로미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타로미나 바로 아래 내려가면요,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 하나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졸라 벨라. 이름도요, 이졸라 섬이란 뜻이고요, 벨라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에서 이졸라 벨라가 남겨져 있는데, 이건 또한요, 되게 재미나게도 우리 그랑브루라는 혹시 영화 들어보셨죠? 그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기도 했었어요. 원래 여기에서는 뭐라 불렀었냐면 1800년도에 부르몽 왕가의 페르디난도 1세에 의해서 이것이 사들여졌다가 바로 그의 아내가 이곳에 각종 여러 가지 이국적인 식물들을 가져와서 심어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게 되었었고 발길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장소로 있었는데, 특히나 이곳 외에도 이 옆에 펼쳐져 있는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일명 이오니아의 진주, 이오니아해의 진주 이렇게까지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곳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는 곳 중에 하나가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우로미나에 가신다면요, 바로 그 위쪽 250m 위에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도 있지만요, 마을 바로 아래에 또 우리 뭐가 있냐, 푸니쿨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푸니쿨라 타고 간편하게 내려오게 되면요, 바로 이 이줄라 벨라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또 이런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또 이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따로미나 하면요, 제가 또 꼭 추천해드린 게 뭐냐면은 아까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질 좋은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해산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유럽에서도 이렇게 생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먹나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마찬가지로요, 굉장히 좋아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양한 식재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아까 이탈리아에 대한 이제 이런 여러 식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 중에 특히나 남쪽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했었기 때문에 해산물로 이루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건강하게 또 마찬가지로요. 그냥 이렇게 생으로 그냥 새우 이렇게 먹는다, 생새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이런 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회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뭐 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생으로 먹는 이런 모습도 많고요. 또는 이제 이렇게 그릴로 구워가지고 이런 해산물을 많이 먹는데 너무너무 질도 좋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따오르미나 가신다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즐겨보시면서 같이 한번 또 여행을 해보시면,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여기서 꼭 추천드리는 거, 여기는 2번 가셔야 돼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또 하나 로베르토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는데, 이 시칠리아의 대표적인 디저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까놀리라고 불리는 바로 이 과자를 판매하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타우로미나에 제가 한 4번 정도 갔었는데요, 다 문이 닫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휴일인 날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맛보지 못했다가 마지막 작년에 갔을 때 제가 이걸 맛봤었거든요. 제가 원래 과자나 이런 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달지 않고요, 너무너무 약간 달콤하면서도 이 바깥에 있는 과자가 바삭하면서도 정말 제가 먹어봤던 까놀리 중에서는 최고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까놀리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탈리안 말로 약간 작은 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과자 도우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다가 리코타 치즈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약간 달콤하게 만들어 넣어가지고 먹는 바로 이 시칠리아의 전통 디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 때 보통 이런 까놀리를 많이 먹기도 하는데, 이거는 시칠리아 전역 어디를 가든 많이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특히나 이 타우로미나요, 로베르토 이거 꼭 가셔야 돼요. 2번 가셔야 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달콤함도 함께 느껴보시면서 이 타우로미나 한번 골목골목길을 한번 이렇게 또 걸어보시면서 여행을 나중에 가시게 된다면요, 여행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도시 소개해드릴게요. 시라쿠사입니다. 뭐 시라쿠사는 너무나 뭐 할 얘기가 많죠. 특히나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 정착해서 세운 최초의 도시이기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그리스의 고린도 사람들이 와서 바로 이 시라쿠사를 건설했었고, 바로 이 시라쿠사가 엄청나게 강성하게 되면서 뭐 아테네와 견줄 만큼의 바로 그러한 또 부강했던 도시 중에 하나로 떠올랐던 게 이곳이었죠. 특히나 또 이곳에서 우리 일명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라든지 아니면은 성녀 루치아, 우리 산타루치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노래도 있고요. 또 베네치아에 가면 산타루치아 역도 있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루치아 성녀가 태어났던 장소가 또 시라쿠사 이곳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어디냐면요, 타우로미나에서 남쪽으로 쭉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내려오시면 시라쿠사를 만나볼 수 있어요. 시라쿠사의 원래는요,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확장되어 가지고요, 바로 육지와 이 다리를 연결해서 좀 더 시라쿠사가 확장돼서 커지긴 했었지만, 원래 초기에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정착했던 곳은 바로 조그마한 육지와 바로 맞붙어 있는 조그마한 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라쿠사란 말은요, 이 일대 자체가 약간 습지와 비슷했던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 습지의 의미 수라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라코에서 시라쿠사, 이렇게 오늘날의 지명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뭐 예전 고대 로마 철학자였던 키케로는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그 칭호를 또 붙이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이 혼재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라고 한다면요, 실제로 이제 우리 이 지도에서 보시면요, 시칠리아를 반으로 놓고 봤을 때 오른쪽, 지금 현재 이 오른쪽의 모습을 보시면 뭐 카타니아라든지 시라쿠사라든지 이런 곳은요, 1669년도에 바로 이곳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폐허로
거의 절반 가까이가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폐허가 이루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재건축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 카타니아라든지 시라쿠사 이런 곳에 가면요, 바로크 양식들, 바로 이러한 건축물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장소가 또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라쿠사의 내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곳이 가장 메인 광장입니다. 두오모 광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곳이 또 유명한 이유가요, 영화에서 우리 말레나라고 불리는 영화 있었죠. 시네마 천국을 우리 감독했던 바로 그 감독님이 또 말레나라고 2000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 거기에서 우리 모니카 벨루치가 바로 걸어갔던 장면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데, 바로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요, 시라쿠사의 또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곳이 또 이 두오모 성당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바로 이 성당이 위치를 하고 있죠. 원래 시라쿠사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그리스 사람들이 바로 이주를 해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 이주를 할 때 이 성당이 원래 있었던 장소에 그들은 뭘 지었을까요? 그리스 사람들, 신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여신이 있었죠. 지혜의 여신. 아테나라고 얘기하죠. 로마에서는 미네르바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그 아테나 여신을 모시기 위해서 아테나 신전을 만들었던 장소가 이곳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신전의 자리가 있다가 지금은 바로 7세기경에 시라쿠사 주교에 의해서 이곳을 신전터를 그대로 놔두고요, 거기에 덧대어서 성당으로 다시 증축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이 모습을 띠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전면부의 모습은 또 많이 바뀐 모습이기도 해요. 아까 제가 17세기 후반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지진의 피해 때문에 많이 폐허로 이루어졌다가요, 다시 이거를 복원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바로크풍의 바로 이런 전면부의 모습을 남기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라쿠사 두오모 성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 내부의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증축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바로크 시대 이후에 이런 건축물의 모습들, 그리고 굉장히 또 반듯한 조금 경건한 모습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옆 측면을 보시면요, 재미나게도요, 신전 기둥터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아테나 여신 신전이 세워졌던 곳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신전터의 기둥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성당이 만들어졌던 그 모습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오모 성당 바로 옆에는요, 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우리 루치아 성녀,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었죠. 그 루치아 성녀를 위한 성당이 하나 지어졌습니다. 되게 조그만 성당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 하나가 이곳에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더 특별한 이유는요, 만사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의 작품이냐? 바로크 시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죠. 카라바조라고 불렸던 인물, 바로 카라바조의 이 작품이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루치아 성녀의 바로 순교 장면을 담은 바로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여기에 담겨져 있기도 한데, 실제로 카라바조가 우리 어떤 또 모습을 보였었냐면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화가로서는 일명 테네브리즘이라고 해서 극과 우리 명암의 어둠과 밝음, 바로 이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그림을 그려놨던 인물이 카라바조, 바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의 삶 자체는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또 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기도 했죠. 나중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면서요, 그는 도망 다니게 돼요. 그래서 몰타까지 내려갔다가 또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이것 때문에 몰타 기사단에 입적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사고를 쳐가지고요, 또다시 쫓기는 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도착했던, 몰타에 탈출해서 도착했던 장소가 바로 시라쿠사의 자신의 친구, 시칠리아에 있는 자신의 친구의 집이 있는 시라쿠사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친구에게 감사의 의미로 바로 이 그림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실제 이 그림은요, 거의 한 달 만에 또 그려졌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카라바조의 바로 이 죽기 직전에 그려졌던 바로 이 작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시라쿠사를 찾는다라고 한다면요,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카라바조 작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랄게요. 여기를 이제 나오게 되면요, 우리가 또 찾아가는 장소가 바로 또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라쿠사도 마찬가지로요, 이곳이 또 워낙 옛날 그리스 때부터 바로 항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무역들과 상업들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곳에 가면요, 굉장히 많은 향신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페페로치노라고 해서 고추부터 시작해서 뭐 카레라든지 후추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향신료들,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먹거리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지금 보면 되게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요. 이처럼 양파라든지 고추를 숯불에 구워가지고요 팝니다. 되게 달달하고 맛있어요. 우리 보통 고기 구워 먹을 때 양파 구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숯불에 이 통째로 이걸 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길거리 음식으로 사람들이 또 사 먹는, 아니 빵에다가 넣어가지고 먹는 바로 이런 모습도 있는데, 바로 이런 먹거리들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던 빠니니 집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빠니니, 정말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렴한 이런 빠니니까지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시라쿠사 이곳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네 도시를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사실 뭐 이 도시들을 설명하자면은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밤이 새워도 다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장소가 또 이 시칠리아 이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네 도시 외에도요, 뭐 아그리젠토라든지 아니면은 트라파니, 우리 소금의 도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아름다운 그런 장소도 있고요. 그리스의 신전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그리젠토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는 노토. 또 노토에 가면요, 바로 아까 얘기 드렸었던 우리 그라니타, 우리 아까 잠깐 얘기 드렸었죠. 젤라또와 유사한 우리 그라니타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장소였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토에 가면은 맛있는 그라니타도 맛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조그마한 마을들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남겨놓은 곳이 시칠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전부터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 워낙 땅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민족들의 바로 이런 지배를 거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바로 가족 간의 유대감들, 연대, 바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이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요. 이런 다양한 문화를 거쳐갔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을 다 배척했던 게 아니라 그런 문화들을 다 수용해서 모든 것들이 다 융합되고 마찬가지로 합쳐져서 바로 이런 다양한 건축물이라든지 볼거리들, 그리고 이런 음식, 바로 이런 이 식문화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또 시칠리아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가난하지만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바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얘기를 하죠. 실제 그들은요, 저녁 5가지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뜨거운 태양, 그리고 지중해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신을 모실 수 있는 종교,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사랑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까지, 이 5가지만 있으면요, 그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시칠리아 사람들이죠. 진정한 까르페 디엠을 외치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왜 페데리코 2세가 바로 신의 파라다이스가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저는 꼭 이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이었습니다. 혹시라도요, 정말 여러분들 이탈리아 여행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시칠리아, 물론 조금 교통편이 번거롭긴 하지만요, 꼭 한번 들리셔서 바로 이곳의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입으로 담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요, 여행이 이제 문이 활짝 열리면 그때 우리 같이 한번 떠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숨가쁘게 상강까지 다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재미나게 즐겁게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직접 대면해서 들려드렸으면 더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건상 바로 이런 또 모습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건강하시고 바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다시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